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두 건의 소송, 그 첫 번째 소송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이 나온 것과 정반대로 오늘 두 번째 소송은 패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머니들은 분노했습니다. 먼저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해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불과 석 달 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1차 소송과는 정반대 패소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일본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주권 면제론, 즉 한 나라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이 피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 범죄라고 예외를 인정하면 외교적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도 패소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을 직접 듣고 있던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법정을 빠져나오며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들은 말이 전부 부정 이걸로 나오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인권의 최후보루인 법원의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며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시간 판결 내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국가 이익.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은 할머니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동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긴 것은 무언가라는 중대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른바 주권 면제론을 인정하지 않은 첫 번째 소송과 인정한 오늘 두 번째 소송, 정확히 법원 판단은 어떻게 달랐는지 김정인 기자가 분석합니다. 7년 만에 들려온 승소 소식. 소식이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들으니까 반갑게. 반가움이 컸던 만큼 정반대 판결에 충격은 컸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일단 일본의 주권 면제론에 대한 판단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주권 면제는 다른 나라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전쟁 범죄로 다른 나라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가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2차 소송 재판부는 주권 면제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각국 피해자들이 낸 소송도 주권 면제론 때문에 각하됐다는 겁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판단도 정반대였습니다. 개인에 대한 배상이 되지 않았다는 석 달 전 판단과 달리 피해자 의사를 반영 못한 하자가 있지만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2015 한일 합의가 법적인 권리 구제 절차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그에 반하는 결정이 나왔고요. 재판 청구권에 대한 엇갈린 판단은 피해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번 소송 아니고선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1차 판단과 달리 2차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이 일부 제약되더라도 외교적 충돌을 피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런 인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만약 항소하게 된다면 주권 면제론이나 위안부 합의 등 쟁점에 대해 일본 정부와 직접 논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첫 번째 소송을 두고도 법원이 최근 소송 비용을 일본 정부한테서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 재판부가 그 사이 새로운 판사로 전부 바뀌면서 애초에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 소식은 공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주문은 일본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여 뒤 같은 재판부는 이중 소송 비용에 대해 일본에게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재판의 수수료 330여만 원을 일본에게 받아내야 하는데 추심은 할 수 없다는 다소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월 인사이동으로 판사 전원이 바뀌었습니다. 결정 내용에는 전임 재판부의 본 판결과 사실상 정면 충돌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가 유효한데도 강제 집행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비용을 추심하는 것이 문명국가 사이 국가적 위신과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고 헌법상 국가 안보나 공공복리와 상충된다는 겁니다. 같은 재판부의 법관만 이제 다른데 완전히 다른 형태의 논리와 결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상 판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소송 비용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리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 강제 집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월 승소 판결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법원에 일본 정부에 국내 재산을 찾아달라고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선 일단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 2건을 두고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고 판사들이 바뀌었다고 한 재판부에서 앞선 판사들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법원 담당하는 곽동건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곽 기자, 먼저 주목해서 짚어볼게요. 1차 소송하고 2차 소송의 그 판결이 거의 붙어서 나란히 나올 예정이었는데 2차 소송은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오늘 나온 거예요? 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이 1차 소송 판결이 1월 8일이었고요. 그 바로 다음 주에 2차 판결도 잡혀 있었는데 재판부가 당시에 불과 이틀 전에 판결을 미뤘습니다. 당시 분명한 이유 밝히지 않았고요. 네. 3월에 한번 재판을 추가로 열기는 했는데 이 피해자 주장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결과를 놓고 보면요. 당시 재판부가 이 패소 판결을 준비했다가 바로 직전에 정반대의 승소 판결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자신들의 판단을 점검을 하고 논리를 다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요, 사실 재판부는 달라도 하나의 법원에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정반대의 판결을 하는 게 사실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데 사실 판사들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법원이라도 재판부는 하나하나 완전히 독립된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1심에서 다양한 판단들이 나오고 2심 그리고 대법원을 거치면서 정리가 되는 게 이게 정상이다 이런 논리인데 물론 이건 판사들 얘기입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판결이 180도 달라지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당혹스러운 게 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가장 놀란 건 당사자들이겠죠. 오늘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을 뛰쳐나간 직후에 울먹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1차 소송건 같은 경우는 재판부도 같은데 이제 판사들이 바뀌면서 그 판단 내용이 앞선 판단 내용이 훼손이 됐어요. 그리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놓고 실제 배상하기는 어려워진 거예요. 네. 사실 전임 재판부를 마치 자기 부정이라도 하는 듯한 이 결정문, 법원에서도 이건 좀 이례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상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건 아닙니다. 네. 이 결정은 이 소송 비용에 한정된 거기 때문에 위자료에까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앞으로 위자료, 그러니까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그때그때 또 다른 재판부가 다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앞서서 승소했던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이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2년째 큰 진전이 없습니다. 앞서서 1월 달에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도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곽동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돌아서서 웃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 총리를 비롯해 주요 강요들은 전쟁 범죄자들한테 공물을 바쳤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から日本政府が韓国の裁判権に服することは認められず、本件訴訟は却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 내부적으로도 환영 분위기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 외무성 간부는 이전 판결이 비정상이었을 뿐 극히 보통인 타당한 판결이라고 했고, 또 다른 간부는 한국에 계속 국제법 위반 시정 조치를 끈질기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을 역사적이라며 지지했던 일본 법률가들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15年の違反不合意、これが裁判を受ける権利の代替手段として有効であるとちょっとびっくり。 상급심 전에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被害者中心主義、そしてその植民支配の不法性の問題、この2つの視点をしっかり持って解決のためにですね、韓国側と話し合えば。 엇갈린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판결 자체에 대한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일본 정부 스스로 고노 담화와 위안부 합의에서 표명한 대로 위안부 문제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오늘 스가 총리 등이 침략 전쟁을 미화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친 것에 대해선 직접 유감을 표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배임과 횡령 등으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건 헌정 사상 15번째,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는 2번째입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 동의안은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206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반대는 38명, 기권은 11명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15번째, 이번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정정순 의원 이후 2번째입니다. 이 의원의 혐의는 횡령과 배임, 차명으로 보유한 회사 지분을 헐값에 자녀에게 몰아줘 이스타항공 관련 회사에 320억 원대 손해를 끼쳤고 회사 돈으로 딸에게 포르쉐 스포츠카를 사주는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불구속 재판을 통해 무죄 입증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포르쉐를 회사 돈으로 사줘도 되는 건가요?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MBC가 보도한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채용 청탁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어제 그건 제가 경영자가 아니었잖아요.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며 이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스스로에 대한 잣대를 더 엄격히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이라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엄정한 사법 처리와 이스타항공의 회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쯤 열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오늘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31명,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 철저하게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오늘 코로나 상황 정리했습니다. 영상 27도까지 올라갔던 오늘 낮 서울 경의선 숲길. 평일이지만 초여름 같은 날씨 탓에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인근 카페에 가봤더니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 오히려 명수가 더 적었을 때가 오히려 막 더 안 나가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나가는데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좀 많은 것 같고. 일상 속에서 방역 수칙이 해이해지다 보니 대규모 집단 감염보다는 모임과 직장 등을 통한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농구동호회 관련 확진자는 접촉자 조사로 29명까지 늘었고 경기도 군포의 콜센터에서도 12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모두 63명이 감염된 서울 동대문구 음식점도 방역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관리자를 미지정하였고 소독 및 환기 대장 작성 역시 부실하였습니다. 이런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731명으로 어제보다 180명 이상 증가하며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를 기록한 게 2번, 600명대가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에 진입한 건데요. 여기에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이후 오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27.4%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에 비해 확진자의 급증 없이 4차 유행으로의 진행을 억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폭증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갖춰져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매우 희귀한 혈전증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유럽의약품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여전히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면서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700여만 명 가운데 8명에게서 뇌정맥과 내장에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특이 혈전증이 확인됐습니다. 뇌정맥동 혈전증과 내장 정맥 혈전증으로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으로 추가된 질환과 같은 겁니다. 60세 미만의 젊은 여성들에게서 증상이 2, 3주 안에 나타난 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슷합니다. 특히 혈전에 대한 유럽의약품청 EMA의 결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와 같았습니다. EMA는 얀센 백신에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희귀 혈전증이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품 정보에 희귀 혈전증 부작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혈전증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두 백신 모두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전달체 자체의 문제로 추정됩니다. EMA는 얀센 백신을 계속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The benefits of the vaccine continue to outweigh these risks, and we now have detailed information in the labeling that alerts to these risks. 실제 희귀 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자 100만 명당 6명, 얀센은 100만 명당 1명꼴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혈전증은 이상 반응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 만큼 빨리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두통이 있으시다거나 시야장애가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영상의학적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발표로 접종을 중단했던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접종을 재개했고 미국도 오는 23일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27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뒤 보고된 이상 사례의 보상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선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오늘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협치와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는데 두 시장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먹 인사로 마주한 야당 출신 두 시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시하고 서울시와 부산시와 정부와의 소통이 특별한 일이 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비공개 오찬 자리에선 두 시장의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고 시민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이 마음 아프다며 사면을 건의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어쨌든 한때는 국민을 대표했던 그 최고 시민들인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저희를 부른 것이니까.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의나 거절은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온 만큼
개인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 대통령에게 노후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절박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번 직접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은 재건축이 쉬워지면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시장만 안정되면 민간 재개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호응하며 더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오찬과 관련해 한 배석자는 두 시장이 내내 예의를 갖추는 등 예상보다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면 건의를 넘어서 국민의힘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게 불과 넉 달 전 일인데요. 이 비판의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5선으로 국민의힘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펴며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당내에서 입김이 센 중진 의원이 탄핵 부당론을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제기한 겁니다. 그러자 우려의 목소리가 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기호 2번을 찍었다지만 국민의힘에게 도무지 정이 안 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초선인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 탄핵도 역사인데 역사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일부를 부정해선 안 된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재보선 민심이 국정농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민심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서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퇴임하자 국민의힘 내에선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까지 표출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의 요구라고는 하지만 도로 영남당으로 회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삼성이 다음 주 고 이건희 회장이 소장 중이던 미술품과 문화재 중 기증할 목록을 발표합니다. 어림잡아서 1조 원대를 기증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부터 전동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1982년 호암미술관 개관식, 한국미술의 거장 이중섭의 황소 등 근대 한국의 명작 미술품과 국보급 문화재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본인은 개인적인 애착을 떠나 이 문화재들은 민족의 공유물이라는 생각에서 이후 삼성가의 미술품은 고 이건희 회장 시절을 거치면서 규모를 더해갔습니다. 국보 216호로 지정된 겸재 정선의 인왕 제색도와 국보 217호인 금강전도. 두 작품 모두 조선시대 진경 산수화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거친 질감으로 그려낸 박수근의 나무와 두 여인과 앉아있는 여인,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의 점화 등 국내 거장의 작품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여기에 클로드 모네의 수련과 파블로 피카소의 도라마르의 초상, 피카소가 질투한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조형작 거대한 여인 등 외국 유명 작가들의 명작들까지 국보 30점과 보물 82점을 포함해 국내외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 13,000여 점이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대 이병철 회장 때 모은 근대미술 작품들이 많이 있고 이건희 회장 때 와서는 해외 미술 컬렉션에 눈을 돌렸다는 미술사의 맥락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건희 컬렉션의 감정가는 3조 원 정도. 이 가운데 1조 원대 규모의 작품들이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될 걸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일부 작품들은 지방미술관에도 기증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다음 주 삼성가에서 기증 목록 등을 발표한 뒤
작품 평가와 양도 절차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산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상속 재산이 30조 정도라서 세금도 엄청납니다. 삼성 일가는 기증을 통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30억 원이 넘으면 50%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재산은 30조 원. 이 중 주식이 24조 원이고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이미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공시가격 431억 원짜리 한남동 자택, 용인 에버랜드 땅, 현금, 그리고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들입니다. 특히 문화재와 미술품이 문제입니다. 그대로 상속받으면 그 세금만 1조 5천억 원 정도나 되고 이건 다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국보급 문화재를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팔 수도 없는데 세금만 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굳이 상속받느니 차라리 온전하게 해서 사회적 기부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고 차라리 그렇게 처리하는 게 낫겠다 판단할 수는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상속세는 12조 원 정도. 가족들은 6번에 나눠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 동안 나눠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당장 내야 할 세금이 2조 원. 마침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일가족들이 받은 현금만 1조 300억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당분간 삼성전자의 고배당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 4조 정도는 이제 배당으로 충당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 국민이 삼성에서 상속세를 이렇게 낼 수 있는지 그걸 걱정할 건 아니고요.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 수사 당시 1조 원 규모의 사재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문화재 미술품 기증과 별도의 재산을 기부한다는 건지 삼성의 다음 주 발표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원전 사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얘기인가 싶지만 실은 20, 30년 전 일본이 다른 나라에 외쳤던 말들입니다. 다른 나라의 방사능은 위험하고 자기네 건 괜찮다는 건지 일본의 이른바 내로남불 행태를 팩트체크 코너 알고 보니에서 알아봤습니다. (1986년) 구소련에서 터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사고 직후 일본이 제일 먼저 소련에 요구한 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였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결과입니다. 国境を越えて出る放射能というようなものが出てきたわけでございますから、緊急通報や援助についても我々共同行動を取らなきゃいけないと。 일본은 방사능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일 F4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기 중 방사능을 채집했고 여객과 수화물까지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大変なことがあったな、被爆者になったなという不安を非常に持っておりましたけども。 방사능 검지기가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86%는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들여오던 수입 농수산 식품을 대상으로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해 사고 이듬해부터 줄줄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체르노빌 인근 동유럽은 물론이고 멀리 프랑스나 스페인, 아일랜드 등 서유럽까지 총 12개 유럽국의 식품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후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고 이달 초 방사능 우럭이 잡혔는데도 20일이 지나서야 출하를 금지한 최근의 일본과 명확히 대비됩니다. 1993년 일본은 다시금 방사능 충격에 휩싸입니다.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라면서 일본 여론은 들끓었고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갖고 핵 폐기물 투기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어제에 이어 오늘 저녁 다시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동해상의 핵 폐기물 투기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상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협약 개정에도 앞장선 일본. 하지만 지금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은 바다 위가 아니라 땅에 있기 때문에 해상 투기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로남불식 태도는 일본 언론 보도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일본의 4대 일간지를 조사한 결과 체르노빌 등 다른 나라 원전 사고 기사에서는 피폭이나 암, 백혈병 같은 무서운 질병 관련 용어가 기사 1000건당 262번 쓰인 반면 후쿠시마 관련 기사에선 1000건당 85번으로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에 있어서는 일면을 차지하는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국내에서 발생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적었었다. 러시아가 바다에 핵 폐기물을 버렸을 당시 일본이 했던 탄식은 이제는 방사능 생선회를 먹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방사능 해산물을 우려하는 우리에게 일본은 원전 오염수는 마셔도 되는 물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못된 어른들의 끔찍한 학대로 숨진 아이들 관련 소식 2건을 이어서 보도합니다. 6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외삼촌 부부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구체적인 학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갈비뼈가 무려 16곳 부러진 게 단적인 증거인데요.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구급대원들이 6살 여자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아이의 온몸에는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막 심폐소생술 하는데 멍자국이 있더라고요. 아이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 오늘 첫 재판에서 이들의 범행 수법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외삼촌 부부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효자손 등으로 조카를 때렸습니다. 폭행 강도는 점점 세졌고 발로 차거나 밟기까지 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왼쪽 옆과 뒤 갈비뼈 9곳과 오른쪽 뒤편 7곳, 무려 16곳에서 골절이 발견됐습니다. 얘같이 부러지면요 스스로 일어났다, 누웠다, 섰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 아픔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엉덩이에 진물이 날 정도로 상처가 골맞고 눈에서도 출혈이 있었지만 병원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외삼촌 부부에게 머리를 여러 차례 맞은 뒤 결국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사각봉 이런 걸로 찍힌 자국도 여러 군데가 나오고 몸 전체에서 그걸 다 칠 수 없는데. 외삼촌 부부에겐 비슷한 또래의 자녀가 둘 있었는데 동생 부탁으로 작년 4월부터 조카를 맡아 기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 자주 구토를 했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저도 여기 10년 정도 살았는데 조카가 있었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애만 항상 케어하는 것만 봤지. 하지만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외숙모는 소리내 울음을 터뜨렸고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얼마 전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이가 질식해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매우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끔찍해서 차마 표현하기 힘든 장면, 박윤수 기자가 정제해서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반, 대전의 한 가정 어린이집. 잠든 아이들 사이로 검은색 유모차에 앉은 3살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아이가 잠들지 않자 원장은 밥상 모서리에 유모차 윗부분을 기대며 눕혀놓습니다. 아이는 불편한 듯 발버둥을 칩니다. 저놈아 일어나고 싶어갖고. 원장은 잠자기를 거부하는 아이를 유모차에서 빼내 이불에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자 이번엔 머리를 팔뚝으로 누르고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가 답답한 듯 왼쪽 다리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런 상태를 10분 이상 유지했습니다. 1시간쯤 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걸 발견한 원장은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필이면 어린이집에 보낸 것도 거길 보내가지고 진짜 그게 너무 미안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못 지켜줘서 아빠가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
원장은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향하게 한 상태에서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체중을 지금 전부 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동이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해 고의가 저는 있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유족 측은 원장에게 지난달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SUV 차량이 주차돼 있던 다른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는데요. 이 사고 장면을 목격한 배달업체 오토바이 기사들이 일제히 이 차량을 쫓아가서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외국인이었는데 무면허에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르게 내달리는 검은색 SUV 차량을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추격합니다. 방향을 꺾어 달아나던 차량은 또 다른 오토바이에 가로막힌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차량 밖으로 끌려 나온 운전자는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20대 외국인이었습니다. 늦은 밤 이 외국인은 광주의 한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지나간 곳은 이렇게 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골목입니다. 골목 곳곳에는 이렇게 충격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침 인근에 있던 한 배달 대행업체의 오토바이 기사들이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배달기사 8명이 각자 오토바이를 몰아 차량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한 3-4대를 막 들어받고 그냥 막 앞으로 막 비틀비틀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안 되겠다 해갖고 저희가 빨리 쫓아가서 비틀거리며 위태롭게 달리는 SUV 차량은 누가 봐도 음주운전이 의심됐던 상황. 일부 오토바이 기사들은 뒤로 바짝 따라붙고 다른 기사들은 익숙한 골목길로 돌아 추격했습니다. 200m를 달린 끝에 차량 앞뒤를 오토바이로 가로막은 뒤 몸싸움을 벌여가며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오토바이 대행 기사가 잡고 내리니까 도망을 가려 하길래 저희들이 제압을 해서 하고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운전면허가 없었던 이 외국인 운전자는 술에 취한 채 음주 측정도 거부했습니다. 이 차량에는 2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운전자의 신병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네, 오늘 충북 대청호에 산불 진화용 헬기가 추락해서 헬기에 타고 있던 부기장이 끝내 숨졌습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을 했다가 헬기에 물을 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대청호에 119 구조대원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물속에서 구조된 50대 헬기 부기장에게 쉴 새 없이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산불 진화 헬기가 수심 20여 미터의 대청호에 추락했습니다. 추락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쳐다보니까 비행기가 반쯤 빠져갖고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살아있다고 이런 순간에 아마 싹 들어가더라고요. 사고 헬기에는 민간업체 소속 기장과 부기장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추락 직후 기장은 자력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기장은 자력 대피해서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구조가 된 것이고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기장은 추락 4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잠수부들에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빨간색 부표가 있는 곳이 헬기가 추락한 지점인데요. 사고 헬기는 주변에서 산불 진화를 마치고 돌아가다 인근 화재 진화 지령을 받고 물을 담으려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19에 신고한 목격자는 호수 위에서 물을 담던 헬기가 갑자기 추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S760 플러스 기종으로 충청북도가 산불 진화용으로 민간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헬기 인양은 다음 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인종차별 시위를 촉발시켰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가해 경찰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16살 흑인 소녀가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서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목숨을 잃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그의 희생 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시위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미네소타주 배심원단은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에게 적용된 3건의 살인 혐의에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11개월 만입니다. We, the jury in the above entitled matter as to count 3, second-degree manslaughter, culpable negligence, creating an unreasonable risk, find the defendant guilty.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의 최대 형량을 모두 더하면 최대 75년 징역형도 가능한데 구체적인 형량은 2달 뒤 나옵니다. 플로이드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바이든 대통령도 유족들과 직접 통화하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Nothing can ever bring their brother, their father back. But this can be a giant step forward in the march toward justice in America.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진 당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선 16살 흑인 소녀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다른 흑인 소녀를 흉기로 찌르려던 순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배 부분을 움켜쥐고 땅바닥으로 쓰러집니다. It's a tragic day in the city of Columbus. Horrible, heartbreaking situation. The officer took action to protect another young girl in our community. 현지 경찰은 범죄를 막다 벌어진 정당한 공권력 사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콜럼버스 시민들은 과잉 대응이었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올 들어 석 달 동안 건설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4명, 특히 태영건설이 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건설 현장. 화물 트레일러에 실린 1.3톤짜리 철제빔을 지게차로 옮기다가 철제빔이 쏟아졌습니다. 노동자 1명이 즉사했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빔 전반에 하차하는 과정이 사고난 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은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1월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크레인이 옮기던 수십 미터짜리 기둥이 추락해 노동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2명이 사망한 공사 현장. 이곳의 시공사는 태영건설입니다. 태영건설의 공사장에서는 올 들어 3개월 동안 3명이 숨졌습니다. 한 달에 1명꼴입니다. 태영건설에 이어 삼성물산과 DL건설이 각각 2명,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라, 금강주택, 양우건설에서도 1명씩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10개 지금 대형 건설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원청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입니다. 국토부는 이미 작년 4분기 사망사고를 낸 7개 건설회사도 현장 조사에 150건의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정조치만 내리고 과태료 부과조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정진욱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일명 박 교수라고 불리는 한 부동산 전문가가 투자 사기를 벌인 의혹에 대해서 어제 전해드렸죠. 박 씨가 수백억 원대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법, 알고 봤더니 감정평가사에게 뇌물을 건네고 유명 프랜차이즈를 끌어들여서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에서 일명 박 교수로 통했던 부동산 전문가 박모 씨. 지난 2019년 여름 자신이 몰고 다니던 벤츠 차량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뒤 차량 쪽으로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 김모 씨입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금을 거론합니다. 오늘이 900입니다. 돈을 더 주겠다며 잘 부탁한다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식사하면서 100만 원을 드릴게요. 잘 좀 부탁해요. 감정평가사 김 씨도 최대한 해보겠다고 호응합니다. 최대한 그 준비해주세요. 빈손으로 차에 탔던 김 씨의 손엔 묵직한 뭔가가 들려 있습니다.
이 시기 박 씨는 상가 100여 개가 들어선 전주 시내 5층짜리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면 대출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상황. 감정평가사 김 씨는 마침 감정의뢰를 맡은 해당 평가법인에 속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런 로비가 늘상 있는 일이라고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감정평가를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노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비를 한다고 해도 감정평가를 막 터무니없이 올려준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액 대출을 노린 박 교수의 또 다른 비법은 프랜차이즈 홍보입니다. 대출 심사를 앞두고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대거 들어설 것처럼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나오자마자 프랜차이즈 입점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투자비가 없다고 그러는 바람에 프랜차이즈 본사들한테 많이 항의를 받았었어요. 유야무야 그냥 깨졌습니다, 저희들하고. 피해는 박 씨를 믿었던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그 말이 제일 기억이 나네요. 난 이거 상가 투자자한테 다 넘겨버리면 된다. MBC 취재에 대출을 해준 은행 측은 담보 가치가 충분했다고 해명했고 감정평가사 김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꿎은 남양유업 대리 점주들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리점들은 생존의 문제잖아요. 이게 장기전으로 갈까봐 가장 염려스러워요. 이게.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불매운동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꾸 여러 번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뭔가 정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기업으로서요. 마트에선 이런 분위기가 한층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 전에는 잘 팔렸는데 지금 효과 없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잘 팔리는 건 아니에요. 아예 매입을 중단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안 하는 불똥은 애꿎은 대리 점주들에게까지 튀었습니다. 많이 괴롭죠. 수근수근 남양유업 거 먹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마트에 납품하면은 점주들이 불매운동하는데 오해를 가져오면 어떡하냐. 젊은 친구들은 집었다 낳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리고 대리점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찌할 걸 모르요. 대리점의 물건 강매 갑질, 창업주 외손녀의 마약 투약, 경쟁사 비방. 남양유업이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대리점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했는데 이번에도 파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분기별로 이게 한 번씩 터지니까 지금 30%씩은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빠질 것 같아요. 심각하게 그러네. 급한 불만 끄자는 태도도 지탄받고 있습니다. 반성한다, 고치겠다, 체질 개선했다. 근데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순결히 반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뭔가를 모색을 해서 남양유업 세종 공장에 대한 2개월 영업 정지까지 최종 확정되면 점주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남양유업 측은 회사 귀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합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 집중 취재 M에서는 재보선 이후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20대 남자의 표심 논란, 이른바 이남자 담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병역이나 취업에서 일종의 역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20대 남성의 표심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입장을 먼저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재보선 참패는 페미니즘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20, 30대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해 선거에서 졌다는 겁니다. 20대 남자라고 할 만한 분들은 좀 성 갈등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애초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아주 질 나쁜 포퓰리즘이란 댓글을 달면서 논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취업과 병역 문제 등에 대한 20대 남자들의 불만을 여성 혐오로 유도해 갈등을 조장하고 표를 챙기려는 정치 전략이란 겁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여성 할당제 등의 역차별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심사를 할 때 보면은 장애인에게 0.5점 가산점을 주고 3점을 여성에게 주는 이런 상황. 과도하게 보정됐다는 생각을 젊은 세대가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도 20대 남성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모든 남녀의 평등한 군사훈련이나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입 등 병역제도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의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편적 의제로 다가가지 못하고 청년 남성들을 수혜자처럼 취급하고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20대 남성의 표심에 대한 이들의 진단과 해법이 정확한 것인지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재보선에서 20대 남성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가장 큰 원인, 여성 평등을 강조하는 페미니즘 때문이라는 게 사실일까? 작년 총선과 이번 선거를 비교해서 보면 그런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나세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년 전 총선과 이번 재보선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20대 남성의 민주당 후보 지지는 47.7%에서 22.2%로 25.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20대 남성의 이탈이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데 20대 여성들 역시 20%포인트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30대 남성도 25%포인트가량 지지를 철회했고 30대 여성은 20.6%포인트 빠졌습니다. 전 세대에서 2030 세대의 이탈 규모가 가장 크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지지도 적지 않게 이탈한 겁니다. 20대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가 전체적으로 왜 이번 정부 여당에 등을 돌렸나.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누적되어 왔던 그런 어떤 불공정 이슈라든지 공통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정부 여당의 여성 정책에 대한 판단보다는 부동산 정책 실정과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2030 세대 전반의 실망과 분노가 보다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20대 남성이 페미니즘 정책 하나 때문에 지지를 완전히 뒤바꾼다? 그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저는 사실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 내 집 마련이 어렵고 그리고 일자리가 어렵다. 또 민주당 소속 남성 단체장들의 성비위로 시작된 선거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페미니즘을 앞세워서 선거에 졌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자, 이처럼 이번 선거 결과를 페미니즘이 갈랐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역차별을 주장하는 20대 남성이 늘고 있는 현실, 완전히 부정할 순 없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신수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여당 지지에서 이탈한 20대 남성 대부분은 20대 남성 역차별을 거론해온 국민의힘으로 옮겨갔습니다. 반면 20대 여성 15.1%는 페미니즘 계열 등 소수정당 후보들이 나선 제3지대를 택했습니다. 여러 좀 대안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제끼고 저렇게 제끼고 하다 보니까 여성 친화적인 정책이 보여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에 있는 아예 여성을 대변하고 나오는 여당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젠더 문제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다수의 20대 남성들이 정책적인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훨씬 윗세대의 여성들이 차별받았던 건데 20대, 30대 여성들에 대한 것도 혜택이 조금 주어지니까 피해자와 수혜자가 다르다라는. 정치권이 20대 남성들을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간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좀 녹음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녹음 아예 못하겠는데 그런 법안을 추진한다라든지 남자들은 잠재적 가해자다라는 프레임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다, 정치권이. 반면 20대 여성들은 남녀 간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고 성범죄에서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지도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반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책들은 별로 없고. 수많은 여성들이 대입폭력이라든지 살인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 입법에 대한 그런 아젠다를 던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싹 묻혔다는 생각. 군 문제를 두고도 희생을 강요받지만 인정이나 격려는 없다는 비판과 그렇다고 군 가산점처럼 누군가를 차별하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시각이 맞섰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은 이런 인식 차이를 과도하게 부풀리면서 즉흥적인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청년층의 표를 얻고 보자는 이런 접근이 또 다른 갈등을 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 이후 여당에선 20대 남성을 잡기 위한 즉흥적인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제 제도입을 주장했다가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위헌 논란에 휩싸인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데 분명한 것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식의 접근은 냉소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이탈한 것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이제 남성들을 챙기는 듯한 포퓰리즘은 오히려 남성들을 기만하는 게 아닌가. 40%나 뽑아준 여성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지금 이 남자에만 매달리면 다음 대선에서 과연 여성 유권자들이 이번까지도 봐줄까. 20대 남자 역차별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심리를 이용해서 안티페미니즘으로 가는 것, 이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표를 얻으려고 갈등을 부추기는 정략적인 접근은 문제만 키울 뿐이라는 겁니다. 총체적인 불만들이 누적되어 왔던 거잖아요. 당장 쟤네들이 이걸 원하니까 이걸 던지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의제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좀. 과거 지역 갈등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갈등을 키우는 정치권의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냉정하고 차분한 접근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에 가서 재건축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더니 그 직후 서울의 주요 재건축 지역 4곳을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건축의 상징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 오세훈 시장 취임 일주일 뒤인 지난 15일 재건축 심의 요청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사업 승인이 보류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에요. 호가는 한 1, 2억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 4곳을 앞으로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압구정동과 목동, 여의도의 54개 아파트 단지, 그리고 성수동 정비구역 일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팔거나 임대를 줄 수 없습니다.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인데 서울시는 여기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했지만 막상 취임 직후부터 집값이 들썩이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집값은 자기가 잡을 테니 정부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당정 협의를 앞두고 정부는 오늘 정치권에 경고를 던졌습니다. 최근 조율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의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또 LH 투기 사태로 주춤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3만 호를 발표했습니다. 들썩이는 시장의 심리를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가라앉히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한 아프리카인이 인천공항의 환승장에 갇혀 지내면서 정부에 난민 신청을 냈지만 접수 자체를 거부당했습니다. 한국이 도착지가 아니라 경유지라는 이유인데요. 법원이 오늘 난민 심사 절차를 시작도 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아프리카인 A씨는 1년 2개월 동안 43번 게이트 좁은 벤치에서 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샤워실이 폐쇄돼 씻기 힘든 것도 큰 고역이었고
먹을 것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다 보니 온몸은 아프고 심장까지 고장났습니다. 그래도 고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도망쳐 나왔는데 동생과 가족들은 살해됐고 자식들 생사도 모릅니다. Moi, c'est mieux de me mettre en prison parce que je ne peux pas retourner au pays. Parce que ma vie au pays était en danger. 이런 A씨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입국자가 아니라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A씨는 접수라도 해달라고 소송했고 작년 6월 승소했지만 법무부가 항소해 공항 생활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신청조차 안 받은 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사람이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패소한 출입국 당국이 굳이 항소까지 해가면서 이 상황을 연장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주엔 공항에서 갇혀 사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법원 판단으로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항 밖으로 나왔고 지금은 한 민간단체 숙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공항에 방치한 나라가 원망스러울 만도 한데 A씨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Le gouvernement coréen vient de m'accorder mon asile. Je suis très content.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을 뿐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Si on avait refusé mon asile, je pourrais dire au gouvernement coréen de me garder même en prison jusqu'à le gouvernement de chez nous va changer. 그러면서 A씨는 소송을 도와준 인권단체와 변호사들, 공항에서 매일 인사해주던 청소 노동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50대 남성이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그 바람에 같은 건물의 주민까지 여러 명 다쳤는데요.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를 감싼 채 도로를 서성이던 50대 남성 A씨. 안전봉으로 도로를 가로막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출동하고 이 남성은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4층짜리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4분 만에 꺼졌지만 1층 집 현관에서는 5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또 누군가가 불을 지른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50대 A씨가 살인 용의자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한 번씩 오더라고요. 자주 나는 안 보고 우리 잘 못 봤는데 한 번씩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둘이 다. 화재 현장 부근에서 A씨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도 발견되면서 경찰은 A씨를 병원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술에 취해 불을 지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범행은 단순히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진술, 또 주변의 행동, 그리고 CCTV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입증을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된장을 가장 많이 판매한 업체의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국내산 콩으로 만든 전통 된장이라고 팔았지만 알고 보니 화학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수입산이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된장 판매 1위를 한 업체입니다. 엄선한 국내산 콩 100%,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직접 메주를 빚어 만든 전통 된장이라고 강조합니다. 친정집 시골 된장보다 맛있다, 저염식인데도 감칠맛이 난다. 재구매 의사와 칭찬글이 줄을 잇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산과 원산지가 어딘지 모를 온갖 외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을 섞은 제품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원산지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원산지는요. L-글루타민산 나트륨, MSG가 들어간 된장을 섞어서 맛을 내고 유명 블로거와 SNS 채널을 통해 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외국산으로 만든 된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서 적절하게 혼합을 하면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더 큰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1kg에 3,000원짜리 된장을 사서 할인가라며 13,000원에 팔았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3만 1,000여 명이 샀습니다. 된장 46톤, 6억 5천만 원어치입니다. 업주는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태풍과 장마로 수확이 줄면서 국내산 콩 가격이 크게 오르자 원산지를 속이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2달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 단속에서 콩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인 업체 60곳이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한 공무원이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텐트를 쳤는데 이걸 제지하는 다른 공무원과 승강이를 벌이다 다치게 했습니다. 어느 공무원의 공모집행 방해,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들이 한 남성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위협할 듯 하더니 머리로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 그거 한번 나온다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숨지셨어요, 지금? 왜? 이 남성은 현재 제주도청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53살 김모 씨. 김 씨는 지난해 8월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구역에 텐트를 쳤고 철거를 요청하는 청원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 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청원경찰은 몸싸움 중 넘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사건 발생 후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찾아와가지고 저희 책임자가 누구냐, 당신들 공무원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국민신문고에 올려서라도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좀 협박을 한 거예요. 난동을 부린 김 씨는 텐트 설치 공간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며 당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좀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좀 약간 좀 충동적으로 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본분을 잊었다며 김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고 제주도는 감사위 결과에 따라 김 씨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 축구 조추첨에서 우리나라가 최상의 조에 편성됐습니다. 올림픽 메달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최근 5차례 올림픽 성적을 기준으로 1번 시드를 받고 B조에 배정된 대표팀. Korea Republic. B2. 그리고 말 그대로 최상의 조 추첨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Honduras, New Zealand, Romania. 까다로운 상대로 평가받던 멕시코와 스페인, 독일 등은 물론 전통의 강호 프랑스와 와일드카드로 살라 차출을 고려 중인 이집트도 거짓말처럼 모두 다른 조로 비켜갔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겠다며 북한산에 올라 조 편성 결과를 전해들은 김학범 감독은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메달을 선사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가서 꼭 메달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기대해 주십시오. 대표팀은 개막 하루 전날인 7월 22일 가시마에서 뉴질랜드와 1차전을 가진 뒤 사흘 뒤 루마니아와 2차전, 그리고 장소를 요코하마로 옮겨 28일에 온두라스와 3차전을 치릅니다. 뉴질랜드에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을 뿐더러 루마니아도 유럽팀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리올림픽 8강에서 눈물의 탈락을 안겼던 복병 온두라스의 경우에도 역대 전적에서 2승 1무 1패로 앞서 있어 런던 올림픽 이후 사상 2번째 메달을 노리는 김학범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편 개최국 일본은 멕시코, 프랑스 등과 한 조에 속해 힘겨운 조별리그를 펼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해 국제대회에 참가했던 레슬링 대표팀 선수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레슬링 대표팀은 지난 8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그레코로만형의 류환수와 김민석이 나란히 은메달을 따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대회를 마치고 이틀 전 귀국한 24명 중 선수 5명과 트레이너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또 올림픽 쿼터를 추가로 따기 위해 불가리아로 이동한 나머지 25명의 선수단에서도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선수는 감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팀은 내일 추가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일단 다음 달 9일 시작하는 대회에도 참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이 올림픽 출전권을 위한 마지막 대회여서 선수단은 코로나 감염 우려에도 강한 출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이 나오면 대회 참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컨디션이 괜찮은 사람들은 훈련하고 싶은 사람은 훈련을 하자. 그래가지고 일부분 훈련은 재개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우도 아직 올림픽 티켓을 따내지 못한 상태. 올림픽 개막까지 93일 남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4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선수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겨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추신수 선수가 어제 홈런 2방으로 팀 3연승을 이끌었는데요. 한국 무대에 적응을 마친 추추 트레인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총알 같은 스피드로 담장을 넘어간 4호 홈런. 타구 속도가 무려 175km로 추신수도 오랜만에 웃음을 보였습니다. 8회에도 같은 코스로 아치를 그리며 어느새 홈런 부분 2위로 올라섰습니다. 10개의 안타 중 절반이 홈런일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 홈런으로 연결한 구종도 다양하고 생소한 사이드암 투수에게도 2개를 뺏었습니다. 13경기를 치른 현재 타율은 2할 8리로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지만 초반 9경기에서 1할 6푼대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2호 홈런이 터진 16일 이후 4경기에선 홈런 4개에 2할 7푼 8리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시절 어두운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할 정도로 철저한 몸 관리를 최우선으로 여겼었지만 힘들어도 매일 해오던 거고 매년 해오던 거고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거고 그래서 저와의 약속인 것 같아요. 결과에 어떻게 됐든 이제 하루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늦은 계약에 자가격리까지 겹쳐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게 초반 부진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부담감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 뭐 스프링 캠프 한 중간쯤 거의 막바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추신수가 깨어난 4경기에서 팀도 3승 1패로 상승세. 예열을 마친 추추 트레인이 KBO 리그 정복을 향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벌써 여름이 온 건가 싶습니다.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들어온 데다 강한 햇살이 더해지면서 순식간에 공기가 달궈졌습니다. 특히 자동기계 관측값으로는 경기도 안성이 32도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북춘천이 29.2도로 4월 기온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28.2도까지 치솟는 등 대부분 지방이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이러한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25도 안팎을 넘나들면서 초여름처럼 덥겠고요. 아직은 대기가 습하진 않다 보니 해가 지면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구 등 내륙 많은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당분간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머물겠고요. 전국에는 오늘보다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햇살을 가려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아집니다. 서울과 부산 15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27도, 대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낮에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면서 서울의 낮 기온 22도를 보이겠고요. 호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1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